안녕하세요. 첨상TV의 김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40회 기출문제풀이 2강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문제가 지난번보다 한 2배가 많아요. 네, 요양보 업무와 또 이제 직업윤리와 자세라고도 하고 인권과 직업윤리? 네, 이렇게 이제 말이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뭐 크게 단원의 문제는 없고요. 네, 이 두 파트를 가지고 오늘은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자, 혹시 지난번에 풀었던 문제가 몇 번에서 끝났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5개였죠. 네, 오늘 이제 6번부터 이어지는데, 이 요양보 업무 파트는 2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네, 제가 또 이제 분석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보시면 요양보 업무의 단어는 첫 번째가 목적, 두 번째가 유형, 세 번째가 제공 원칙, 네 번째가 역할 이렇게 났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오전, 오후 시험을 나눠서 보잖아요. 그 제가 사실은 오전 시험지, 오후 시험지를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예. 뭐가 세상이냐면 하나는 오전에는 요렇게 두 개, 오후에는 요렇게 두 개. 네, 사이좋게 나누셨더라고요. 예, 우리가 요번에 시험도 오전에 보시는 분 있고 오후에 보는 분 있잖아요. 예, 예상 불가입니다. 네 개에서 두 개 이렇게 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그러면 뭐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나요? 이게 아니라 네 개를 좀 살펴보면 되는데 사실 업무의 목적은 따로 안 봐도 돼요. 이거는 누구나 기본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요번에는 2문제이지만 요 분석을 통해서 여기 파트를 3문제를 가지고 네,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들어갈게요, 문제. 네, 잠깐 봅시다. 네, 제가 이제 이거 유형 분석 계속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네, 보세요. 여기도 여기서 메인이고 업무 목적은 어쩌다 하나. 그다음에 유형별 대처 사례 모음이라는 것도 있어요. 수업 시간에 제가 저희 제자 선생님들한테는 시험장 가기 전에 한 번씩 꼭 읽어보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주 가끔 한 문제씩 등장을 하거든요. 네, 오늘은 이렇게 3문제의 메인 유형을 가지고 문제풀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6번 문제 갑니다. 제가 번호 안 바꾸는 이유 아시나요? 네, 이게 어느 번호에서 나오는지를 좀 익히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그쵸? 네, 업무의 목적은 뭐 6번, 7번 요 정도 번호를 차지하나 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내가 잘 되는 파트가 있고 안 되는 파트가 있을 때 번호만 보셔도 어느 단원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자, 6번 문제 할게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스스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지지한다. 산책을 가고 싶은 이유를 만들어 드린다. 1번 숙련된 수발자, 2번 정보 전달자, 3번 관찰자, 4번 옹호자, 5번 동기유발자. 몇 번일까요? 네, 동기유발자입니다. 동기유발자라는 말이 하고 싶은 이유를 불러일으켜라. 그래서 스스로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네, 불러일으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산책을 가고 싶은 이유가 동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숙련된 수발자, 정보 전달자, 뭐, 요런 게 나왔을 때 나는 맞출 수 있는 거냐? 예,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김 교수가. 네. 네, 지금 우리가 5번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었지만 다음에 동기유발자가 41에 또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안 나올 거예요. 이거 아니면 내고 싶으면 다른 걸 바꿔서 내겠죠? 그럼 내가 만약에 숙련된 수발자라고 내면 맞출 수 있냐? 예, 맞추셔야죠. 문항에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나 정보 전달자, 정보가 들어가요. 전달. 서로가 뭐 가족이 대상자에게 요양보호사가 센터장 이런 식으로 정보에 대한 전달 이야기가 들어가면 정보 전달자. 관찰자는요, 관찰자 빼고도 만들 수 있어요. 무엇을 관찰하는 거냐? 변화를 관찰하는 거죠. 네. 말벗과 상담자, 의사소통. 네, 의사소통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말벗이나 상담은 의사소통으로 하잖아요. 듣고 말하기 과정을. 그 다음 이제 옹호자. 네, 옹호자는 옛날에 입장에서 편들어만 가지고 냈는데 지금은 요걸로 안 내요. 여기로 보셔야 돼요, 여기. 주요 메인이 소외예요. 소외가 되고 또 학대를 받고 이런 좀 약자의 편에서 우리가 많이 편을 들어서 지지를 해주고 옹호를 해주는 거. 그걸 옹호자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얘 하나만 공부하지 마시고 맞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나머지로 나왔을 때도 나는 맞출 수 있는 거. 여기까지. 자, 다음 문제 갑니다. 7번으로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세 문제를 여기서 같이 본다고 했죠. 유형이 오전, 오후 나눠 세 개를 나왔기 때문에. 자,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유형은 대상자와 함께 병원 진료를 다녀오기, 대상자의 약을 대리 수령하기. 1번 정서 지원 서비스, 2번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3번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4번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 5번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자, 몇 번일까요?
하나, 둘, 셋. 맞춰보세요. 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개인활동 지원에 들어가는 게 두 가지죠. 외출 시 동행과 일상 업무 대. 진료를 같이 다녀오셨으니까 동행이고, 대리 수령하셨으니까 대행이에요. 자, 그럼 나는 맞췄어. 이것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서 지원, 신체 활동 지원, 기능 회복 훈련,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예, 문제를 채취하면 난 이것도 맞출 수 있는 거냐? 예, 다음 갑니다. 자, 글씨가 좀 작을 수는 있어요. 늘 말씀드려요. 저랑 공부하실 때는 옆에 표준교재 놓고 하셔야 돼요. 48페이지. 이 글씨가 작으시면 표준교재 48페이지 피시면 예, 가지고 계신 교재로 글씨 크게 보실 수 있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로 문제를 출제했지만 지금 어디까지 다 내고 있냐면 간호처치 서비스 뺀 나머지는 싹 다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우리가 시설환경 서비스, 시설환경 관리 서비스 안에 들어가는 내용, 응급처치, 응급상황 됐죠. 그 다음에 막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 행동변화 됐죠.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렸죠. 행동변화라고 하는 거는 치매가 발생해서 문제 행동, 선망, 환각, 이런 거에 대한 행동이 바뀌었을 때 어디서 대처하는 겁니까? 치매관리 지원이라고 했어요.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가 답이 되려면 훈련이나 치료나 이런 글자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고요. 방문목역은 당연히 방문목역 하나고요. 정서지원, 말법,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그쵸? 일상생활은 취사나 청소, 주변 전후 세탁. 신체활동 지원은 많아요. 대상자의 몸을 지원하고 만지면서 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거의 일당 10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문제씩 꼭 출제가 되는 유형이었어요. 빠진 애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를 보시면서 서비스 내용을 그대로 글씨를 쓸 수도 있고요. 조금 전에 나왔던 문제 같은 건 변형하는 문제잖아요. 세면도움인데 세면도움이라고 쓰지 않고 구체적으로 세면도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하는 거. 뭐 도찐 개찐. 예, 도찐 개찐인데요. 살짝 변형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문제도 넉넉히 맞추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갑니다. 다음은 인권과 직업윤리 파트로 넘어가거든요. 여기 단원 되게 많아요. 네, 지금 문제가 12문제 중에서 요양보 업무 목적이 2문제고요. 나머지가 10문제거든요. 10문제가 인권과 직업윤리에 대해서 출제를 하는 거고요. 여기도 잘 보시면 이게 소단원이 있어요. 노인의 인권에 대한 개념, 그쵸? 예, 그 다음에 학대, 노인 학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인권, 요양보호사 직업윤리와 태도, 요양보호사 건강 및 안전관리. 여기에서 이렇게 두루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음. 메인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 문제 이상 출제되는데, 요 학대는 항상 2문제 정도 출제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직업윤리, 여기도 항상 2문제. 예, 여기 보시면 건강안전관리 항상 2문제. 이렇게 하니까 벌써 6개죠. 나머지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뽑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네, 오전후 제가 다 분석을 해도요. 평균 개수가 그래요. 자, 제가 왜 이런 거 알려드리냐면 나는 인권과 직업윤리에서 어느 파트에 메인에 공부를 해야지? 이거 파시면 안 돼요. 인권. 버리셔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왜냐 많이 나오는 데 공부를 해주셔야지. 여기 2군데를 많이 집중적으로 봐주셔야지만 예, 맞는 개수 문항수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메인 유형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제가 분석했잖아요, 이렇게. 예, 메인 유형이라고. 아까 그러니까 학대에서 3문제, 2문제, 그러니까 구체적인 노인 학대에서는 2문제예요. 유형이 7가지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항상 빠지지 않고 또 들어가는 게 시설생활 윤리 강령 있죠. 예, 되게 많잖아요. 거기서 한 문제 정도 꼭 출제돼요. 그리고 예, 직업 윤리 원칙 2문제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직업성 감염 질환, 그 다음 근골격계 질환. 네, 이거 메인이에요. 여기서 거의 8개 정도가 출제가 돼, 8, 9개가 출제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뭐 요양보호사 인권 하나 정도 내고, 산업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성희롱 막 이런 문제들 있죠. 성희롱도 메인에 들어간다. 안 빠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윤리적인 문제 사례들 있어요. 교과서 가지고 나오는 얘기들. 그런 내용으로 한두 문제 정도 출제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에 집중합시다. 학대와 시설윤리 강령, 직업윤리 원칙. 요걸 지금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자, 문제 들어갈게요. 자, 7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의 오타.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가 치매 등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된 경우 대상자에게 동의를 구한다. 2번.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대상자의 비밀은 동료와 공유한다. 3번. 일상생활 서비스는 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까지 포함한다. 4번. 서비스 제공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단독으로 처리한다. 5번. 흡인, 비위관 영양, 관장 등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몇 번일까요? 직업윤리죠. 네, 직업윤리, 원칙. 예, 안 어렵습니다. 예, 5번이에요. 이거 저 문제풀이 할 필요 없죠. 이런 문제는
그냥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실수예요. 반드시 냅니다. 여기 써놨어요. 60페이지. 단어들만 몇 개를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읽다가 순간적으로 딱 멈추셔야 될 때가 있어요. 서비스 제공 개시 전. 전이 아닌 중으로 내면 틀리고요. 최대한 활용. 최소한으로 바꾸면 틀리고요. 자, 아까 문제 있었죠. 충분히 설명을 하지만 치매인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얻고 서비스를 진행하실 수 있다는 거.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 것만 돼요.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요양보 업무에서 서비스 분류표에 나왔던 모든 서비스. 보고하세요. 의료행위 하지 않는다. 지금 나왔죠?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응급처치 해주시는 거고요. 돌발 상황은 혼자 단독 처리하시면 안 돼요. 의논하에. 요런 문장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술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8번 갑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는 노인과 보호자가 불만, 불평, 구충 처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1번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2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번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을 할 권리.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몇 번일까요? 네, 일단 이 문제는 1번이에요. 우리가 시설윤리 강령이 엄청 많아요. 불만이나 불평이나 고충 처리가 있다면 표현을 하셔야 되고 또 해결을 해달라고 해야 되고 그걸 했다고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겠죠. 그럼 1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가 났으니까 맞췄어? 아니요. 다음에 이번 시험에서는 이거 안 돼요. 네, 엄청 많거든요. 이거 윤리 강령이요. 이거 정리 한번 하셔야 돼요. 자, 정리 갈게요. 자, 이렇게 많습니다. 네, 엄청 많죠? 네. 이거 정리 안 하시면 틀려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안에 나와 있는 설명들의 구체적인 문장을 뽑아가지고 네오박스 안에 집어넣고 있거든요. 네, 뭐 이렇게 출제 많이 해요. 유형이 두 가지예요.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박스 안에다 집어넣고 이와 같은 윤리 강령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에 네모박스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무엇이며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에 해당하는 내용은 무엇이며 이거 다 그런 문제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다 정리를 시켜놨잖아요. 이렇게. 네. 이거 어디 있어요? 네, 제가 블로그에 지금 이거 문제 아래에 개념 정리에 가면 다 있어요. 네, 거기에 블로그에서 이렇게 스크린샷을 하시던지 사진 저장해서 갤러리에 저장하실 수도 있어요. 혹시 이거 하는 방법 모르시면 카톡에 남겨놓으세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다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중요한 신체 구속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 질 높은 서비스의 내용이 들어가는 게 뭐냐? 다양한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내용들 다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문제 유형이 첫 번째가 이거 1번 유형이고요. 두 번 유형은요. 지금 빨간색에 써져 있는 거예요. 이거 문제 사례예요. 네모 박스 안에다가 문제 사례를 써놔요. 그죠? 예, 이런 거 있죠. 빠마야, 이런 거. 저 좀 이따 빠마라고 가야 되는데. 급해요, 지금 사실은. 이거 빨리 하고 가야 돼서. 오늘 그래서 아침에 하는 거예요. 5%는 휴무라서. 예, 이거 얼른 해놓고 이제 일정 보러 가려고. 우리 교과서에 빠마약 있죠, 빠마약. 싼 빠마약으로다가 다 하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 사례는 어떠한 윤리 강령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아예 진로폰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지키지 못한 겁니다. 왜요? 파마약 종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질 높다는 것은 원하는 거 하나하나에 맞춰서 다양하게 만들어 주라고 했기 때문에 파마약 값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돼요. 예, 이 내용이 지금 도대체 김 교수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죄송하지만 개념 강의 다시 들으세요. 이거 못 알아들으시면 여기 문제 틀려요. 제가 여기서 개념 강의를 다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 급하게 문제풀이를 막 이렇게 중요하게 뭐만 나온다라는 거를 위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블로그 아래 이걸 듣고 이해가 안 되시면 교과서로 돌아가시던지 아니면 밑에 개념 강의를 다시 복습하시라고 제가 계속 블로그 밑에 넣어드리는 거거든요. 문제풀이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저 요 정도로만 잔소리 할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면 책으로 가시거나 개념 강의로 돌아가 주세요. 왜?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한 문제씩 출제 안 했던 해가 없어요. 네. 자, 다음 문제요. 자, 9번입니다. 다음 중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집안 경조사에 노인이 참여하게 한다. 2번 노인이 시설에 입소한 후에 가족이 시설에 자주 왕래한다. 3번 노인의 연금을 가족이 임의로 사용한다. 4번 시설 입소 결정 과정에 노인의 의사를 반영한다. 5번 재산 관리에 관한 결정권을 노인이 행사하게 한다. 몇 번일까요? 하나, 둘, 셋,
네, 3번입니다. 이거 노인학대 토탈 다 합쳐놓은 거예요. 이런 문제는 난이도 쉬운 문제예요. 네, 왜 쉬운 문제냐? 이렇게 만 내지 않거든요, 사실. 이 노인학대 전체를 물어보는 거였지만, 노인학대가 신체적 학대부터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 얼마나 많아요. 그거 하나씩 하나씩 개념들을 다 정리하고 계셔야지만 난이도 올려도 풀 수 있거든요. 자, 어떻게 정리하는지 한번 볼까요? 예, 제가 아예 교과서를 캡처해서 갖고 왔어요. 이거 신체적 학대는요, 학대 행위와 세부 학대 내용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네, 시험 문제 유형이 여기서 뽑는 거예요, 지금. 아까 그거 나왔던 내용들도요, 다 여기서 뽑는 거예요. 저도 문제 출제를 했지만, 예, 다 여기서 뽑았습니다. 이 중에서 읽고 이해가 되는 내용이 있지만, 이게 뭔 소리야? 이런 거 있어요. 여기 단절이라는 거. 예,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것보다 단절. 그럼 신체적 학대예요. 그 다음에 거주 지출이 통제하는 거, 못 나가게 한다든지 끌어낸다든지 이런 거, 문 앞을 기준으로 이런 거 다 여기에요. 나머지 이런 거는 읽으면 다 이해가 되시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찝어드렸던 두 가지는요. 아, 이거 신체적 학대구나. 반드시 이해하고 계셔야 난이도 올렸을 때 문제 푸실 수 있어요. 자, 요건 이렇게 정리해요. 자, 다음은 경제적 학대. 지금 이거 오버랩 될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지금 뭐를 잘못 누른 것 같은데, 경제적 학대, 두 번 누르세요. 만약에 오버랩이 되셨으면. 경제적 학대는 돈 단위가 좀 큰 거. 그래서 여기 보면 명의도용이라든지, 예, 빌리고 돈 안 갚는다든지, 일 시키고 돈 안 준다든지 있죠. 허락 없이 막 은행이나 계좌나 이런 데서 돈을 막 해약한다든지, 위임장 막 대신 써가지고 재산을 갖다가 막 어떻게 한다든지, 그쵸? 이런 내용이 나오면 전부 다 경제적 학대. 자, 다음은 방임. 네, 요 방임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되게 헷갈려요, 사실은요. 방임에 보시면 이런 거 있어요. 부적절한 주거 공간에 거주하는 것을 방치한다.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한다. 이거 보시고 떠돌게 한다 보시고 또 저기 어디요? 유기에다 갖다 놓으면 큰일 나요? 틀립니다. 유기 아니에요. 예, 요거 전부 다 방임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생활 관련 업무, 세금 이런 거 방치. 아까 단절은 어디였어요? 신체적 학대였잖아요. 얘는 방치. 그죠? 예, 이거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요 개념을 좀 정리해 주세요. 자, 이것도 뭔 소리야? 개념 정리 들어가세요. 거기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 자기방임. 자기방임은 요거 들어가죠? 노인 자신이, 노인 스스로, 예, 자살시도 이런 거, 하자는데 안 하시는 거 있죠? 본인 스스로가. 그러면 자기방임이에요. 자, 다음은 유기. 유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이제 낯선 장소에 버린다만 유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조절하는 것도 유기예요. 이것도 개념 정리 설명했어요. 유료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미납이 되시면 자동 퇴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네, 길로 그냥 네, 집 없이 나가는 거랑 똑같으신 거예요. 그다음에 배회하는 어르신을 발견했는데 부양 의무를 이행한다. 이행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게 없이 그냥 알아서 하세요. 유기랑 다름이 없잖아요. 요런 개념들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학대는 세부 내용이나 행위를 가지고 출제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다음 10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가 앞이 잘 안 보인다고 걸을 때마다 요양보호사의 몸을 껴안고 이동하려고 한다. 1번 화를 내며 몸을 밀친다. 2번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3번 아무런 반응 없이 다른 일을 하러 간다. 4번 대상자의 배우자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다. 5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지른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이거 무슨 문제예요? 성희롱 문제죠. 예, 얘도 일당배. 안 나오던 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10번 같은 문제는 예,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성희롱은요, 대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딱 하나예요. 단호히. 예, 단호히라는 글자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좀 쉬운데 조금 꼬아놓기 시작하면 기관의 대처 같은 거 묻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지금 문제가 요양보호사 대처잖아요. 성희롱도 요양보호사 대처만 있지 않아요. 교과서의 94페이지에 가면 기관 대처 있어요. 그래서 기관 대처 같은 데는 이제 혹시라도 숫자, 성희롱 예방 교육은 뭐 1년에 한 번 시행합니다.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 녹취나 일치 같은 걸 작성해 둡니다. 지침,
성희롱 지침 문서 같은 것들이 기간 내에 둬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도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왜? 요양보호사 대처 나왔으니까 다음번엔 기간 대처 나올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쵸? 네. 그다음 성희롱에서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거 밑에 다음에 볼게요. 요거 잘래요. 성희롱은 아까처럼 상황을 주고 요양보호사 대처. 그 다음에 상황을 주고 기간의 대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거예요. 예, 성희롱의 행위 물어보는 거. 쉬운 거 같으면서도 은근 틀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언어적인 거다. 그쵸? 예, 어떤 농담이라든지, 뭐 질문을 하는데 전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육체적인 건 당연히 신체 접촉, 만지고 막 잡아 끌고, 아까 나왔던 예시가 약간 이런 거잖아요. 목막 껴넣으려고 그러고, 그쵸? 시각적 행위는 노출, 보여주고 막 이런 것들. 문제를 조금 꼼꼼히 읽으셔서 언어인지, 육체인지, 시각인지 구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다음에서 침해된 요양보호사의 권리는 네, 기관장이 중학교 졸업의 학력이어서 채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양보호사 땡땡땡땡 아무 말도 못하죠. 네, 1번 노동에 관한 권리, 2번 평등에 관한 권리, 3번 교육에 관한 권리, 4번 문화에 관한 권리, 5번 주거 환경에 관한 권리. 몇 번일까요? 네, 평등에 관한 권리입니다. 네, 문제 자체의 내용이 어렵지는 않게 푸셨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메인 아니고 마이너예요. 마이너 뭔지 아시죠? 네. 매번 나오는 거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거. 요양보호사 권리에 대해서 묻는 거거든요. 네, 이거 어디 있냐면요. 페이지 89페이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좀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인권이 있고 대상자 요양 어르신의 인권이 있잖아요. 요양보호사 인권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요. 이거 뭐 우리도 일하는데 인권이 있어야지. 예, 권리라는 거죠, 권리. 그래서 평등권, 노동 관련 권리, 자유권 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관한 것들을 좀 풀어놓은 거예요. 평등에 관한 권리 안에는 뭐 고용 형태나 연령, 성별, 학력, 출신적, 종교 이런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거 그거 있어야 돼요. 노동에 관한 거는 휴식 시간, 여유 시간 누릴 거, 합리적인 노동 시간의 제한, 예, 그 다음에 뭐 동등한 보수 이런 것들 있죠? 공정한 노동 조건 이런 것들을 묻는 거예요. 자유권 같은 경우에는 의견이나 표현의 자유를 예, 이렇게 누릴 수 있게 종교의 자유도 있고, 뭐 신체 안전에 대한 권리 보장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 89페이지 돌아가셔서 꼭 한번 확인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렇게만 내지 않는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 자, 다음 C2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 윤리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2번 작은 보상은 받아도 괜찮다. 3번 사이가 친밀한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준다. 4번 의사소통을 거부하는 대상자와 거리를 둔다. 5번 요양보호사의 개인정보를 다른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몇 번일까요? 네, 1번입니다. 직업윤리에 관한 문제인 거죠. 이것도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네, 이런 문제 근데 출제해요. 잘 내요. 그러니까 문제만 잘 읽어보시면 돼요. 자, 다음 13번 바로 가요. 이어가요. 이것도 직업윤리거든요.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를 준수한 경우는 1번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를 따른다. 2번 대상자 현금을 맡아 관리한다. 3번 가족이 없을 때는 역할을 대신한다. 4번 자신의 종교를 믿도록 권유하였다. 5번 별도의 서비스를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계약했다. 몇 번일까요? 네, 1번입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게 푸셨죠? 뭐 요런 문제, 그러니까 직업윤리 원칙과 윤리적인 태도에서 예, 문제를 뽑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한 두 문제 정도 출제하는 것 같아요. 예. 자, 1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의 자녀가 이혼을 해서 속이 상하고 부끄러우니 기관에는 말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1번 해당 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2번 가족에게 사실 여부를 물어본다. 3번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한다. 4번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반응하지 않는다. 5번 이혼한 이유를 확인한다. 몇 번일까요? 네, 3번입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그 문제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에 내가 놓였을 때 어떻게 적절하게 요양보호사가 대처할 수 있습니까? 사실 원칙이나 태도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예, 이 대처도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걸 왜 보고해요? 그죠? 이거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밀
굳이 개인의 어르신의 사생활에 대한 내용까지 보고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르신이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속상해하고 부끄러워하시니까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네, 어르신의 이제 상한 마음을 달래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직업윤리 문제 사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대신에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한 번만 잘 읽어주시면 무난히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다음은 산업재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산업재 근로자보호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2번 보험급여는 세금이 부과된다. 3번 보험급여의 유효기간은 2년 미만이다. 4번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이유는 해고사유가 된다. 5번 산업재해로 요양 중에 퇴직하는 경우 휴업급여는 중단된다. 몇 번일까요? 네, 1번입니다. 이거 산재 말하는 거죠. 산업재. 네. 산업재보상보험법도 은근 굉장히 많이 출제를 했었어요. 이거 페이지 93페이지에 가면 있고요. 이제 좀 이따 정리를 해드리긴 할 건데 정리한 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나머지 내용이 틀린 건데 하나만 집어갑시다. 3번 같은 경우에는 2년 미만이 아니라 3년 혹은 5년간 유효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숫자는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장면에 정리해드릴게요. 예, 제가 여기 갖고 왔죠. 이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93페이지에. 안 가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 되니까. 산재 근로자 같은 경우에 요양 중에 퇴직하거나 사업장이 부도 폐업해서 없어졌어도 재요양 휴업급여 장애급여 지장 없다는 거. 그렇죠? 해고할 수 없죠? 하시더라도 이게 30일간 해고할 수가 없고 끝나고 나서 요양이 끝나고 30일 이후에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 정리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돼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조세나 공과금 부과 면제돼서 세금 안 떼고요. 3년, 5년간 유효하고요. 퇴직 여부 상관없이 받을 수 있고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어 채권자가 건드릴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책에 요양보호사 인권에서 산재만 나오는 거 아니죠? 이거 말고 두 개 더 있어요.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이거 사업주가 하는 거죠. 지금 산재는, 재해는 근로자가 이렇게 받는 주요 내용들이고요. 안전보건법, 사업주가 어떻게 시행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 하나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근로기준법이에요. 예, 예, 그것도 종종 돼요. 근로기준법. 그러니까 산재가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예,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도 출제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도 한번 네, 내용을 알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16번입니다. 수근관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1번 주먹을 쥐면 팔이 저린다. 2번 팔을 돌리면 손목 통증이 느껴진다. 3번 팔을 내릴 때 팔꿈치 통증이 느껴진다. 4번 팔을 펴고 손목을 손등 쪽으로 젖힐 때 팔꿈치 안쪽이 저린다. 5번 손목을 구부려 양쪽 손등을 맞대고 밀 때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린다. 어떤 걸까요? 네, 5번입니다. 수분관 증후가 뭔지 다 아시죠? 네.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으로 지금 넘어온 거고요. 근골격계 질환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에 발생할 수 있는 뭐 위험 요인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문제가 또 한번 출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질환을 가지고 직접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셨던 어깨 통증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손목 통증. 그쵸? 네, 그 다음에, 네, 요통. 네, 이런 것들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하는 게 수근관 증후군하고 요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근관 증후군은 지금처럼 이제 증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거는 네, 다음 슬라이드. 요 장면, 그쵸? 네, 이게 수근관 증후군이고 지금 요거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거 팔렌징어라고 해서 자가진단법이잖아요. 예, 이렇게 했을 때 통증이 느껴지만 이거 수근관 증후군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증상 써놨어요. 저리는 증상, 감각 저하, 손목을 손바닥 방향으로 굽혔을 때 손등 아니에요, 손바닥. 왜냐면 손바닥에 이렇게 굽혀야 정중신경이 손바닥 쪽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손등을 맞대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이거는 굽혔을 때는 손바닥 방향으로 굽히는 거죠. 그다음 엄지 기능에 장애가 많아요. 이거 새끼손가락은 아무 문제 없잖아요. 정중신경이 1, 2, 3, 4, 네 번째 손가락 4개까지만 지나가기 때문에 털면 일시적으로 안아대고. 그래서 이게 수근관 증후군에 대한 것들이 근골격계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내는 거 알려드리면 요통. 네, 요통은 뭐에 대해서 많이 출제를 하냐면 자세에 대해서 많이 내요. 자세. 이거 112페이지 있어요. 물건 들어 올리는 자세 같은 거 있죠. 양손으로 들어 올릴 때, 그 다음에, 네, 뭐, 한 손으로 들어 올릴 때, 높고 넓은, 이렇게 넓은 바닥에 있는 물체를 움직일 때, 요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스트레칭 많이 내요. 진짜 스트레칭. 지금 여기 기출문제는 없었지만, 제가 분석을 하다 보면, 아, 되게 많이 출제를 하더라고요. 스트레칭. 그 스트레칭의 주의점이 있어요. 117페이지.
말로 잠깐 할까요? 네, 책 펴놓고 있으니까 제가 동작은 5에서 10회 반복, 네, 동작과 동작 사이에 5에서 10초 쉬준다는 거, 통증을 느끼지 않는 정도에서 한다는 거, 스트레칭된 자세로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해야 근섬유가 늘어난다는 거, 상하, 좌우 균형 있게 해라. 이런 내용들 있죠?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스트레칭을 설명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감염성 질환. 결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혈액으로 감염되는 질환이다. 2번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3번 증상 발현 이후에는 전파 위험이 없다. 4번 접촉한 경우 증상이 없으면 병원 방문은 필요 없다. 5번 결핵에 걸린 대상자가 사용하는 물건을 함께 쓰는 것은 괜찮다. 몇 번일까요? 직업성 감염질환 종류 혹시 아시나요? 이 종류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네, 결핵, 독감 인플루엔자, 노로바이러스 장염, 그 다음에 머리니 5개. 기본이에요. 그쵸? 이렇게 묻는 문제 유형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구체적으로 질환을 하나 뺐어요. 음. 결핵은 혈액으로 감염되나요? 호흡기 비말 전파인 거죠. 예, 얘는 바이러스제가 아니에요. 그죠? 이거 균이죠. 예, 그 결핵량 항결핵제를 쓰시는 거죠. 증상 발현 이후엔 전파 위험이 없다. 예, 예, 전파 있어요. 다 전파되는 건 아니지만 전염성 결핵이라고 하는 그쵸? 예, 일시적으로 전염성이 가득 있을 때는 증상 발현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예, 그래도 얘보단 얘가 정답이니까. 이거 접촉했다면 증상이 없으면 아니죠. 접촉하셨으면 잠복기가 있잖아요. 또 전파 위험이 있으니까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엑스레이를 통해서 잠복기 지나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 있어요. 이거 결핵은 호흡기 감염을 통해서 이게 전파가 되기 때문에 결핵에 걸린 대상자가 사용하는 물건을 함께 쓰는 것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내용들은 교과서 12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니까 결핵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세부적으로 알아두시고 또 이런 식으로 낼 수 있는 게 독감이나 노로바이러스 감염 같은 거 좀 출제할 수 있어요. 머리니나 온 같은 경우에는 피부계에서 좀 출제하면 그쪽으로 좀 밀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염성 질환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더 말씀드려요. 문제를 보시고 정답을 맞췄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 문제가 인플루엔자로 나면 나는 맞출 수 있을까? 왜? 아니, 결핵 냈으니까 똑같은 결핵 내지 않아요. 다음엔 돌아가면서 낼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팁 하나 드리면 이거 40회 기출문제는 결핵 아니었어요. 독감 인플루엔자. 제가 바꿔온 거예요, 지금 결핵으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바꿔서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 개념 정리를 한번 다시 복습을 하시면서 헷갈리는 게 있다면 정확히 정리를 해두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균 교수의 마지막 멘트는 항상 똑같습니다. 문제풀이 자체가 문제 해결 능력의 그릇을 키워주지는 않는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네, 문제를 통해서 늘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출제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예, 제가 며칠 전에 저랑 커뮤니티 방에서 단톡방에서 소통하시는 이렇게 말만 해도 기분 좋아요. 그 선생님 너무 감사하거든요. 예,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거 요렇게 하면 다음엔 요런 문제가 나올까요? 요렇게 예측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그 능력이 이 강의를 듣는 분들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선생님 반드시 합격할 거예요. 왜? 지금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다른 문제 요런 유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합격 안 하면 누가 합격하겠습니까? 예. 이런 능력을 문제풀이 하면서 키워가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문제풀이 하실 때 옆에 이렇게 표준교재 놔두시고 제가 페이지 알려드린 거는 한번 가서 뭐 잘 알아들으셨고 이해가 되셨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 교수 오늘은 2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제가 다음 주에 3강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시고 열공해주신 많은 선생님들 감사합니다.